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을 2학년 때 봤던 친구도 있고, 1학년 때 봤던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자, 지금 여기 중등 고급반입니다. 고급반 수업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같이 할 거고요. 자, 지금 너희가 기말고사 이제 한 학기가 끝이 났죠. 시험은 잘 봤나요? 이주희 잘 봤어? 잘 본 편이야? 시험 잘 봤어요? 온기 아니야? 자, 얘들아, 자,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방학부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건데, 지금 선생님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위대한 국어 수능 기초편을 받았던 친구가 있고 안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때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국어는 과목이 얘들아 여러 개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게 내가 교과서에서 특히 많이 보는 게 문학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지문 분석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지금 너희가 진도가 이 교재에서 남은 진도가 문학이라서 오늘 문학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문학을 마무리를 할 거고, 자, 너희는 고급반이기 때문에 자, 기존에 있는 문학만 할 거 아니라 자, 이 교재에 있는 문법을 같이 나갈 겁니다. 방학 동안에 문법 할 거예요, 얘들아. 자,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에서 고등 기출 문학을 할 겁니다. 얘들아, 너희 사실 되게 금방이에요. 6개월만 지나면 고등학교 갑니다. 중3 친구들. 실감나, 이준아? 전혀 안 나죠, 그쵸? 자, 그런데 고등 국어는 고등학교 가자마자 국어는 확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고등 국어의 어떤 개념이나 혹은 작품 분석이나 비문학을 안 해놓으면 고생합니다. 왜? 나 나름 생각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잘 나오는 편인데? 평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가서는 어때? 아닌 거죠. 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선행을 할 거예요. 선행을 할 건데, 일단 지금 제일 방학 동안에 중요한 건 문법입니다. 문법을 너희가 선생님이랑 같이, 사실 너희 중1 때부터 했던 게 품사죠.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또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 고등 개념까지 나가는 문법 선생님이랑 다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볼 문법 개념까지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에 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문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비문학은요? 지금 비문학 진도 나갔던 부분은 멈추고요. 얘들아, 대신에 자, 우리는 수업 때 문법이랑 문학 나갈 거고, 대신에 이 문학이랑 비문학은 고1 기출 수준으로 하는 특강을 엽니다. 자, 얘들아, 심화 특강이에요. 우리 심화, 내가 지금 나는 고등 국어에 대해서 전혀 기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감이 없다, 이게 어떻게 다른데? 라고 못 느끼는, 체감이 안 되는 친구들은 특강을 신청하세요. 중등 심화 특강입니다. 중등 심화 특강은 얘들아 진짜 심화라서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이번 방학 때 내가 국어를 정말 열심히 해놓겠다 라는 다짐이 든다면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 3회로 국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등 국어에 관련된 과목, 문학, 비문학, 문법 3과목을 다 공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얘들아? 웬만하면 선생님 사실 그래,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 심화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왜냐하면 이 심화 특강을 안 해놓고 이제 너희가 겨울방학이 되면 예비고1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너희한테. 중등이 더 이상 아니라 예비고1이 되면, 이 예비고1 때부터 개념을 쌓게 되면 나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하면서 3월 모의고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랬더니 등급이 숫자가 이렇게 높은 등급도 뜰 수 있단 말이야? 점수가 낮을수록 9등급까지 있죠, 얘들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그 등급을 맞게 되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미리 너희가 고등국어를 좀 연습을 해놔야 한다. 그게 심화특강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문학이랑 비문학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래 토요일 수업은 문법이랑 문학 나갈 겁니다. 자, 지금 교재 안 받았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교재를 지금 뒷진도만 남고 실전 모의고사만 남아서 제본으로 나갈지 아니면 아예 새 교재로 나갈지는 자, 선생님이 조금만 고민을 해볼 거고, 오늘 나갈 진도는 얘들아 선생님이랑 첫 수업이기도 하니까 문학 진도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극문학으로 갈 거예요. 자, 68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68페이지 볼게요. 자, 68페이지에 극갈래 개념을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개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오늘 작품 2개를 다 볼 겁니다. 파수꾼이라는 작품이랑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2 작품을 분석할 건데, 얘들아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개념이 이 작품의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분석하는 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극갈래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빠르게 해볼게요. 질문 좀 하면서 해볼게요. 얘들아,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극갈래라는 것은 서사갈래랑 공통점을 가지게 되죠. 서사가 뭐야? 소설이야. 서사라는 건 줄거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줄거리, 얘들아, 무엇이 일어나야 줄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자, 그래서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을 뭐라고 이야기해? 사건, 인물, 배경으로 이 구성 요소들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을 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소설이라는 것은 사건이 중심이 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을 어디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소설의 성격 혹은 작가의 의도, 소설의 주제가 달라지죠. 자, 이거 우리 사건, 인물, 배경을 소설 속에서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서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소설에는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배우들이 어떻게 해? 연기하죠. 연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극갈래에서 서술자 대신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자, 뭐가 있어? 자, 책 보면서 가세요, 얘들아. 펜 꺼내서 책 보면서 가세요. 대사, 해설, 지시문이 존재하는 거야. 서술자 대신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어떻게 된다?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극갈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우들이 무엇을 주고받는 거야?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해설이라는 거. 얘들아, 해설이 뭐야? 우리 문제집 풀 때도 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해설 보고 오답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해설? 설명이야, 말 그대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을 설명하고 원인을 찾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에 있대? 극갈래에 있대. 이 극갈래에 해설이 있다라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이야? 이 극이,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시작됨과 동시에 무엇을, 이 작품 안에 무엇을 설명한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소설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경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물과 인물 간의 싸움이 나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싸우게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을 싸웠지만 A는 지금 B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야. 사과하고 싶은 상태야. 그런데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해. 너 이럴 때 있지 않아? 저 친구랑 놀려면 화해는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진 않아. 약간 마음이 어때요? 민기적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도 다 어디에서 설명해줘? 극이 시작하는 해설에서 설명해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 배경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만 자, 이 배경이라는 거 얘들아 어떤 배경이야? 시간적, 언제, 어디서 라는 배경을 가지게 되죠. 자, 근데 이 배경을 먼저 시작하고 설명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무엇도 해준다? 인물들의 상태, 인물들의 성격, 인물들의 나이 이런 것들 다 소개해 준다고.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다 어디에? 해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설은요, 극이 시작할 때 독자들이 혹은 이 연극이나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작품의 도입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해설은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해설 시나리오 같은 거 시작할 때 이런 거 있죠. 자, 석현이라는 인물이 있어. 자, 이 인물의 나이는 지금 중학생이야. 자, 중학생이고 자, 여자야. 그리고 나이는 15살이야. 자,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 밝고 명랑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밝고 명랑하다 라고 나오면 이 인물의 무엇도 나와주는 거야? 성격도 나타내주는 거죠. 태도도 나타내주는 거죠. 자, 이걸 다 어디에서? 해설. 이 시나리오가 시작될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시문은요? 자, 지시문은 자, 작품의 중간중간에 자, 인물들의 성격, 지시문, 대사 이렇게 나오죠.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거나 인물들의 표정, 몸짓, 행동을, 연기를 지시하는 연출 지시문이 있어요. 연기 지시문. 그런데 또 뭐도 있어요, 얘들아?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썼네요. 연출 지시문, 무대 지시문,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무대의 모습, 세트회장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나오는 지시문도 여기에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자, 배우들이 연기할 때 대사에 담겨져 있는 지시문은 자, 이런 거죠. 소예 땡땡. 자, 하고 여기에 표정이나 몸짓, 행동으로 등장해요. 자, 그리고 자, 좋아 라고 대답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거 있죠. 자, 희수는 자, 달리기 시작한다 라고 중간에 무엇이 나온다? 해설이 등장하는 거.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 설명의 해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고? 지시문에 해당한다고. 해설은 무조건 작품이 시작할 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대사, 해설, 지시문.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을 대신한다? 소설에서의 서술자를 대신해서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이 대사의 성격도 정리를 했을 거예요. 대사에는 종류가 있죠. 대화와 독백, 방백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대사. 자, 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물과 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야.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야, 얘들아. 자, 그런데 독백이라는 것은 얘들아, 독이죠. 홀로 독이에요. 자, 홀로 독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대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우리 뮤지컬 같은 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무대에서 갑자기 불이 다 꺼지는 줄 알았는데 한 핀 조명이 딱 켜져. 그리고 어때? 거기에서 혼자 말하죠. 자, 무대를 선생님 또 그림을 또 엄청 잘 그리거든,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공간 안에서 한 인물이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한 인물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심하네. 자, 사람 모양은 해야겠죠?
자, 한 인물이 이렇게 핀 조명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물들은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무대에서 혼잣말하는 걸 다 뭐라고 해? 독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방백이에요. 얘들아, 방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방백이라는 것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의 다른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한 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방백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가 하나가 있어. 얘들아, 너희 조금만 추억을 되살려봐. 좀만 추억을 되살려봐. 너희 어릴 때 혹시 어린이 뮤지컬 보러 간 적 있어요? 없어? 기억 안 나? 어린이 뮤지컬 본 사람 없어? 있어? 기억나요? 이 방백이 얘들아 어마무시하게 어린이 뮤지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무대에서 이런 거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왜 어린이 뮤지컬로 예시를 드냐면 얘들아 깜짝 놀랐어. 무슨 번개맨 막 이런 거 있죠. 번개맨 알아 이거? 어릴 때 좋아했어? 보러 갔었어. 번개맨? 보면은 얘들아 어린이 뮤지컬은 이 관객들과의 소통이 엄청납니다.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이 번개맨이라고 해봅시다. 번개맨도 나와서 나 등장하자마자 뭐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럴 때 애기들 어떻게 다 같이 안녕하세요 대답하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린이 뮤지컬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만약에 번개맨의 악당 번개맨이랑 친구라고 해봅시다. 근데 번개맨 내용이 진짜 정말 너무 까마득하기 때문에 너희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까마득하기 때문에 자 친구랑 악당이랑 싸웠다고 해봅시다. 자 번개맨이야. 번개맨 해봅시다. 자 이 번개맨이랑 싸웠어. 근데 번개맨이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서 싸운 상태예요. 자 근데 어린이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번개맨이 이렇게 얘기하죠. 관객들한테 여러분도 보셨죠? 제 진심을 보셨죠? 이렇게 하면 애기들 어떻게? 맞아요 번개맨 억울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옆에 인물은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어때? 무대 구석 가서 막 연기하죠. 막 이런 거 연기하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무대에 같이 있는데도 있는데 같이 옆에 있는 인물인데도 이 인물이 말하는 내용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고 누구만 소통하는 거야? 관객이랑만 소통하는 거야. 방백이라는 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방백 개념 좀 봅시다. 자,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에 다른 배우한테는 들리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한 대사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뒷담도 해요. 막 저놈 아주 욕심이 많죠, 그쵸?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럼 또 애기들 어떻게? 열심히 대답하죠. 자, 얘들아, 요새 너 이제 시험 끝났잖아. 혹시 인사이드 아웃 봤어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봤어, 유리나? 안 봤어요? 그러면 스포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인사이드 아웃을 인사이드 아웃을 봤어요. 이준이 봤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라일리의 추억 중에 되게 유치한 캐릭터를 좋아해서 그 캐릭터들이 잠깐 등장을 해요. 이건 스포 아니잖아? 그쵸? 이거 스포 아니지 얘들아? 자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게 그런데 멋지지만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되게 멋진 도사 같은 캐릭터가 하나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그걸 보면서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선생님 그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영화 막 분석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실 우리 보통 영화관 가서 외국 영화를 보면 자막으로 된 영화를 보잖아요. 자막으로 된 영화를 보는데 선생님도 자막으로 된 걸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캐릭터가 더빙을 보면 그 배우 이동욱이 직접 그 목소리 연기를 했대요. 그 되게 멋진 남자의 모습,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그 멋들어지는 캐릭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목소리 배우 이동욱이 더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인사이드 아웃 2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더빙을 한번 또 보러 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좀 더빙이 인기가 많았대요. 그런 이렇게 카메오로 막 출연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더빙 후기를 이제 찾아봤어. 근데 얘들아, 우리 이제 너희도 유아기는 지났잖아? 그죠? 청소년이잖아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더빙에 가면 아기들의 이 반응이 더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얘들아? 더빙 보러 간 적 있어요? 어릴 때 이후 말고 이제 최근에 보러 간 적 있어? 거기 가면은 이 방백을 정말 많이 해요, 아기들이. 그쵸?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도망가는 막 미니언즈가 그렇게 유명하대, 더빙이. 그래서 막 미니언즈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벽에 이렇게 살짝 숨어. 근데 그 애기들이 어떻게 말해? 저기 있잖아, 저기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거. 자, 이게 다 뭐라고? 방백이라고.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자, 방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극문학의 구성 요소. 자,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 극갈래와 서사갈래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이 극갈래에 해당되는 무엇을 비교한다?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자, 얘들아, 둘 다 극갈래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이 틀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이 인물, 사건, 배경이었지. 자, 근데 우리 극갈래는 자, 희곡과 시나리오니까 공통점이 뭐겠어?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데? 자, 희곡은 연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극의 대본이에요. 자, 무대에서 전제한다. 자, 시나리오는 영상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는 정말 많죠. 유튜브에도 가서 봐봐. 뭐도 있어? 영화, 드라마, 예능 다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사실 정말 쉽게 말하면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에서 이 영상이라는 점은 어떤 차이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거 초록색이네. 어떤 차이점으로 볼 수 있냐면 자, 가장 중요한 거 영상은 얘들아.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준아? 찍어야 돼. 맞아.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돼요.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점은 자, 어떤 촬영 기법이 담겨 있다라는 게 시나리오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촬영 기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촬영이라는 것은 얘들아 무엇이 또 가능하다?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훨씬 많은 걸 찍을 수 있고요. 10년 후에 영상을 봐. 10년 전에 영상을 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그리고 또 얘들아 영화로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장면. 전쟁 장면 생각해봐.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어떤 군이 양쪽에서 다 같이 몰려오는 장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보이나요? 안 보여도 돼. 몇백 명도 영상이 어떻게 된다?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뭐다? 등장인물에도 제약이, 시공간에도 제약이 어떻다? 희곡에 비해 덜하다. 자, 연극이죠. 희곡은 연극이기 때문에 무대예요. 얘들아, 무대라는 거 잘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 여기에서 이 무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돼? 한정된 거야. 공간의 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똑같이 해볼게요. 영화에서 전쟁 장면. 자, 양쪽에 군부대가 서로 마주면서 달려가는 장면을 찍어. 근데 이걸 연극으로 찍는데 얘들아, 연극으로 찍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500명의 부대, 500만 명이 전쟁을 일었다, 싸웠다, 전쟁을 참여했다 라고 할 때 이거 연극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자, 시공간의 제약이 또 등장인물의 수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다.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제한적이다. 자, 이 차이점. 얘들아, 서사와 극갈래의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극갈래 안에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랬더니 자, 이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자, 시나리오 용어가 나와요. 자, 시나리오 용어는 우리 어떤 걸로 초점 맞추면 돼? 촬영 기법으로.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한다? 편집하는 기법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시나리오 용어 잠깐 선생님이랑 들여다보고 갈게요. 얘들아, 너희 유튜브 많이 봐? 많이 봐? 어떤 유튜브 봐? 어떤 유튜브 봐요? 요즘에는 진짜 유튜버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막 매주 올라오니까 진짜 무한해 보이죠? 어떤 거 봐? 아무거나 봐요?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없는 거야? 어떤 거 봐요? 소혜야, 어떤 거 봐? 유튜브? 재밌는 거 있어? 재밌게 보는 거 있어? 응? 예능? 아, 유튜브 예능으로? 근데 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이가 탄로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막 그런 거 보는 건가? 핑계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유재석이 하는 예능이던데? 뭐 봐요, 소혜? 어떤 예능이요? 이창섭? 전과자? 아, 그 대학교 과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거? 아, 그쵸. 그런 것도 다 유튜브 예능이죠. 맞아요. 도윤이 뭐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 안 봐? 잘 안 봐? 그럼 평소에 뭐 하고 여가 시간을 즐겨? TV 봐? 오. 네, 얘들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시나리오 사실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내용은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드라마야, 영화야, 뭐 사건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국어 이제 국문과 이쪽이니까 선생님 친구들 중에 방송 작가인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 방송 작가들이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드라마 쓰고 영화 시나리오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냐면 그 아까 전과자 이런 유튜브 있죠. 유튜브 예능 이런 것들도 다 뭘 하냐면 시나리오 작업을 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짠대요. 그래서 유튜브도 똑같이 방송으로 지금은 인정이 돼서 방송 작가들이 그냥 방송국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튜브 시나리오도 직접 구성하고 구성 작가라고 해서 구성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드라마라고 하면 예전에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지만 지금은 어때? 웹드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웹툰 각색한 거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촬영 편집하는 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나리오 용어에서 자, 시나리오 특징인 거죠. 시나리오라는 것은 촬영을 하고 이것을 편집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용어가 어디에?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장면 번호 볼게요. 자, 장면 번호 우리 씬넘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별표 쳐줍시다. 이 장면 번호를 보고 사실은 너희가 이 문학 작품이 시나리오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게 돼. 자, 그런데 자, 이 장면 번호 옆에 추가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자, 공간이나 시간도 같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자,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씬넘버하고 씬넘버 12. 자, 근데 뭐라고? 교실. 자, 오후 6시 이렇게. 자, 장면 번호 옆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도 같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이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레이션입니다. 자, 나레이션 얘들아. 자, 나레이션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너희가 제일 관심 없어하는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 본 적 있어요? 동물의 왕국 원기 본 적 있어? 보면은 이런 거죠. 사자가 어슬렁 걸어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밖에서 성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도 사자는 사냥을 나섭니다.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오죠. 자, 이게 다 뭐야 얘들아? 나레이션이야. 화면 밖에서, 자 나레이션, 화면 밖에서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설명체, 동그라미 설명체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사실 나레이션 너희가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와 얘들아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나레이션이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자, 친구랑 싸웠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장면만 나와. 그런데 목소리로만 입은 다물고 있지만 욕이 막 들려온다거나, 자, 나는 억울해, 슬퍼 라고 하는 이 속마음도 나타냅니다. 자, 나레이션에다가 추가로 써놓으세요. 속마음을 드러낼 때, 인물들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이 나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펙트, 자, 효과음이에요. 자,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띠용, 빠밤, 짜잔 이런 것들 나오는 효과음.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별표. 자, 인서트라는 거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삽입 화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서트가 얘들아 되게 많이 사용돼요. 자, 이 인서트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얘들아, 회상할 때 혹은 좋아하는 사람 떠올릴 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저걸 봤는데 친구가 떠올라. 이거 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떠올리면서 장면이 친구의 얼굴이 잠깐 바뀌었다가 들어와. 이게 다 뭐야? 인서트입니다. 자, 그 다음 fade in, fade out. 자, 이거는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화면이 차차 밝아진다. 용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보면 아침에 눈 뜨는 장면, 얘들아 껌뻑 할 때 어두운 화면에서 껌뻑 밝아지죠? 이게 fade in으로 드러나는 거고, fade out. 자, 점점 밤이 된다거나 친구와 헤어진다거나, 자, 혹은 장면이 끝이 날 때 사용되는 거 fade out. 자, 오버랩. 자, 앞화면이 뒷화면과 포개어지면서 면접 화면이 서서히 사라진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오버랩 된다라는 말 하는 거 겹쳐서 보인다라고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써놓으세요. 겹침, 화면 겹침. 화면이 겹치면서 점점 바뀐다. 자, 그 다음 클로즈업, 점점 확대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 카메라로 친구들 얼굴 확대하고 막 이러잖아, 장난치면서. 이게 다 클로즈업에 해당이 되죠. 넘어갈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몽타주에다가 별표. 사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얘들아, 나레이션, 인서트, 몽타주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나레이션, 인서트, 몽타주. 자, 이 몽타주라는 것도 얘들아, 화면을 각각 따로따로 촬영한 걸 다 한꺼번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장면으로 많이 나오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서트처럼 과거 회상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몽타주에서는 과거 회상할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과거 회상이 있냐면, 자, 희수야, 희수 어린 시절 모습 생각나? 3살 때 생각나요? 그러면은 6살 때 생각나? 기억나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6살 때 기억은? 놀러 간 기억?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오. 자, 그 다음에 지금 6살이었으니까 10살 때 기억은?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얘들아 너희도 생각해봐. 나 3살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 혹시? 3살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 3살 때의 모습, 6살 때의 모습, 10살 때의 모습을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쭉 다 다르게 따로 촬영한 거겠지. 이 장면을 다 붙여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의 시간으로 오게 되면 어때? 이 인물이 성장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기법들이 다 뭐야? 몽타주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몽타주, 따로 촬영한 화면을 붙여서 편집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닝, 롱숏. 자, 뮤직, 효과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잘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롱숏 정도는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 자,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개념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지금 이제 파수꾼이라는 작품이랑 뿌리 깊은 나무 좀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작품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단어장 그럼 얘들아 너희 주간지로 단어 하고 있던 거 맞죠? 단어장 따로 없었지? 응, 알겠어. 끝나고 어디 가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근데 수업을 5분 일찍 끝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어떤 급한 일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설득시켜봐 선생님을. 응. 응. 마산동? 왜? 마산동 뭐 하러 가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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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축구해야 되니까 수업을 일찍 끝내라는 얘기잖아. 아, 풋살이랑 축구랑 다른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축구하러 가야 되니까 수업 일찍 끝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봐서 우리 수업을 근데 작품을 2개를 다 나가야 돼서 네. 이준이는 안 해? 이준이 왜 안 해? 축구? 별로 안 좋아해 축구하는 거? 같이 하는 게 아니야? 다 팀이 있어서? 축구부야? 봅시다. 그걸 할 건데. 마산동이 근데 어떻게 있는 거야? 20분이나 걸려? 왜 그렇게 멀리서 오는 거야? 아, 풋살장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여기 첫 수업이라서 좋은 소식을 안 전해줬구나. 굿 뉴스가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죠, 사실. 다음 주에 방학입니다. 네, 학원 방학입니다. 처음 들어요, 얘들아? 들었었어? 들었던 친구들, 다른 과목 들으면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한데 다음 주에 학원이 원래는 우리가 너희 방학 끝날 쯤에 여름방학 끝날 쯤이 학원 방학이었는데 이번에 유독 학교마다 이 방학 기간이 안 겹치더라고. 너무 일찍 끝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막 14일 방학하는 17일 정도 방학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차라리 방학 시작할 때 학원 방학도 같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 않아 얘들아? 선생님 이제야 선생님 수업이 이제 막 듣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방학이야. 선생님 수업 계속 듣고 싶은데 오 아쉬워. 오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아쉬운 표정을 지어주는데? 아쉽지 않아 얘들아? 수혜야 아쉽지 않아? 아 진심 본심을 숨기지 못하는. 네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방학이고 그 다다음 주에 또 수업 이어서 나갈 건데 그때부터는 얘들아 여름방학이 정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문법, 문학 열심히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특강 웬만하면 심화 특강 들으세요. 알겠죠? 심화 특강 혹시 아마 학부모님들한테는 문자가 갔을 겁니다. 심화 특강 신청하면 아쉽지 않게 우리 금방 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우리 이 시나리오 극갈래 개념 정리했었고 69페이지에 가서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볼 겁니다.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랑은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좀 자세하게 볼 거고 우리 뒤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찝어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할 거냐면 자, 이 극갈래의 개념 얘들아 너희가 그냥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주게 되면 사실 시험 대비랑 다를 게 없죠. 시험 대비 이 부분에 이런 해석이 들어가 이 부분에 이런 해석이 들어가 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은 이 파수꾼이라는 지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찝어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리고 너희가 주간지로 숙제하면서 읽으면서 분석할 거야. 이해됐어? 한 작품은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다 뜯어서 분석하고 한 작품은 너희가 직접 읽고 분석하는 연습으로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파수꾼 이강백 자, 이 작품을 볼 건데요. 얘들아 사실 이 작품은 이 이강백이라는 작가도 같이 기억해주면 정말 좋아요. 너희가 앞으로 이제 수능 때까지 고3 때까지 만날 작가입니다. 이 이강백은요. 이강백의 작가는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되게 유명한 작품이 원고지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강백의 작가는 얘들아 어떤 부조리한 사회나 혹은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회나 현실을 어디에다가 녹아 넣었겠어? 작품에다가 녹여 넣었겠죠. 자, 얘들아 그런데 이 사회나 현실을 비판한다라고 했고 우리 한국 작가죠. 한국어로 쓰였겠죠. 그러면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데 어떤 현실을 비판할 건데 라고 했을 때 한국사가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이 작품에서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현실, 어떤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너희 한국사 좀 하나? 너희 학교에서 중3들, 특히 중3들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지금 한국사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많이 잘 알겠는데? 자, 우리 봅시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1950년이 됩니다. 1950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25 전쟁이 터지죠. 자, 남과 북이 분단하고 분단 이후에 자, 남과 북이 분단 이후에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신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당시에 군부 독재가 만연해집니다. 영화로 봤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본 친구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우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군부 독재, 유신 정권이 도래하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군부 독재가 무엇이냐? 독재요, 독재 얘들아. 권력자 지도자가 한 명이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나라를 마음대로 정권을 교체하고 자신의 힘을 통해서 다 권력을 독식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군부가 앞에 붙어요. 군이 뭐야 얘들아? 군대죠, 군대. 군부 독재라는 것은 이 군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독재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군부 독재. 자, 그리고 얘들아 이 군부 독재 전에는 또 어떤?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독재자가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어떤
권력자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를,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 작품 정말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날 거라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파수꾼, 이 제목에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파수꾼이 무슨 뜻이야? 파수꾼 뭘까요? 일단은 너희가 이제 좀 익숙하게 봤던 꾼이 있죠. 꾼, 사냥꾼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사냥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파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파수꾼. 자, 선생님 뜻을 써볼게요, 얘들아. 너희도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파수꾼이라는 제목,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되게 많고요.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서 이 작품 있잖아. 호밀밭의 파수꾼.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준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 유명한 작품을 나중에 얘들아, 나중에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겠는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 보세요. 유명한 고전 문학입니다. 자, 파수꾼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자, 경계해서,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자,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에서 파수꾼이 나오는 장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총을 들고 다니죠. 소총이나 총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파수꾼이 등장을 해요. 얘들아, 이 파수꾼이라는 거 경계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작품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무엇을 경계하며 지키는데 이 경계하며 지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것도 지키는 것을 하게 된다. 이 추상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추상적이라는 거는 생각, 느낌, 감정이야. 우리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친구랑 싸웠어. 친구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그런데 어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말을 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마음도 추상적인 거야. 자, 이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의미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이 지금 여기 교재에는 일부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미리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갈 거예요. 자, 얘들아, 여백에다가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이 작품의 배경은 마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등장하는 인물, 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장의 단어도 생각해봐. 촌장, 마을 촌장이야, 대장인 거죠. 마을의 대장인 촌장이 있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쓸게요. 미안해요. 자, 마을 사람들. 이 마을에 이리떼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리는 얘들아 뭐야? 사람들 와서 물고 뜯고 해요. 늑대 같은 거죠. 이 이리떼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촌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이 마을에 들어서 농사 짓는 것도 망치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 이 마을 사람들한테 촌장이 이리떼가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리떼로 인해서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을 사람들을 내가 보호할게. 누구를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자, 파수꾼 인물은 3명이 나옵니다, 얘들아. 가, 나, 그리고 파수꾼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선생님이 나뉘었는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자, 파수꾼은 무언가를 경계해서 지켜야 되겠죠. 이 파수꾼들이 이 작품 배경에서
망루에 올라가서, 망루라는 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오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촌장은 자꾸 누구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이리떼가 올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에 이리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자꾸 무엇을 심어준다? 불안감을 심어줘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런데 이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줘? 점점 단단해져요. 질서를 만들게 돼요. 질서를 만들게 되면서 자, 이 이리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 가나는 예전부터 이 마을을 지키는 일을, 이리떼가 들어오는지를 지키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 파수꾼 다는 자, 이 가와 나보다는 비교적 젊고 어린 파수꾼이에요. 자, 이 파수꾼이 된 다가 자, 이제 망루에 올라가서 마을에 이리떼가 들어오는지를 감시를 했었어. 자, 계속 감시를 하다 보니까 파수꾼 다가 깨닫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깨닫냐면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 파수꾼 다는 자,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자, 식품을 운반해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이리떼 없어. 왜냐면 항상 마을 사람들은 이 이리떼가 등장할까봐 불안했거든. 공포였거든. 그래서 이리떼가 없어 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중간에 식품 운반인이 이 편지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이리떼가 없대. 이리떼가 없대. 마을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이리떼가 없대. 소문이 퍼집니다. 자, 근데 이 소문이 퍼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진짜 이리떼가 없다고 우리가 가서 이 망루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옵니다. 얘들아, 파수꾼 다를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 파악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얘들아, 이상하죠? 파수꾼 다는 이리떼가 진짜 존재하지 않았잖아. 너무 다행이다 였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였는데 촌장은 지금 이미 무엇이? 이리떼가 없는지를 알고 있던 상황이야. 이거 왜 이렇게 얘들아? 이리떼가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을 사람들한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자신의 무엇을 유지하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초부터 이리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 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 촌장의 권력은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겠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촌장이 파수꾼 다를 자, 이 본문에다가 써보세요. 이 촌장 말하는 부분. 지금 촌장은 파수꾼 다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회유하는 거야. 회유하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리떼 없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읽어봅시다. 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얘들아,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 이게 진실이야, 얘들아. 그런데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자,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사실 얘들아, 마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리떼는 누구를 지켜주고 있어요? 촌장의 권력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자, 양철북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양철북은 뭐야? 이리떼가 등장했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재야. 그런데 얘들아, 양철북 진짜로 칠 일이 있었겠어? 없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자,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파수꾼 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자, 흰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자, 파수꾼 다는 이리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루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고 무엇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구름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흰 구름 어떻대 얘들아? 아름답고 평화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얘들아 이 작품은요 굉장한 상징을 많이 담고 있어요. 흰 구름만 하늘에 떠 있는 거였어 사실. 그리고 이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어 얘들아? 진실을 상징하겠죠. 흰 구름이라는 것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진실이에요. 그럼 이 이리떼는 뭐야? 다 허상. 그리고 촌장을 지켜주는 권력이 되는 거죠. 자,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위선. 위선은 얘들아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촌장 이리떼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거짓말했던 거야. 써놓으세요 얘들아. 그냥 보지 말고. 작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뭐라고? 라고 하고 지시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이 개념 봅시다.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촌장 다가 계속 무엇을 밝힌다고요?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진실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촌장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다잡고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얘들 이거 조금 뛰어넘어서 촌장으로 봅시다. 촌장. 자, 다음 장에 촌장 맨 위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 자, 촌장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뭐가 안 된대?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 혈과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얘들아 이 행동 좀 보세요. 지시문에 있는 이 행동 좀 보세요. 어떤 행동이야 얘들아? 지금 나 권력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는 장면인 거예요.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자, 이리떼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끼 들고 온다는 거잖아.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자, 지금까지는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에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지금 촌장 어떤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어떻게 위협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을 되길 바라고 있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파수꾼 다한테 진실을 밝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자 계속 촌장은 다를 어떻게 하고 있냐 얘들아? 요즘 소위 말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야. 왜? 나 죽을 건데 너 괜찮아? 너 나 죽는 거 바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같이 봅시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차라리 말을 하면 되잖아. 파수꾼 다는 뭐라고 해? 차라리 이리떼가 왜 있었다고 얘기하는지를 말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시간은 없을 거다. 변명할 시간이 없을 것이니까 너가 차라리 뭐 해라? 밝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가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촌장 여기 별표 치세요. 자, 파수꾼 다가 회유와 설득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니까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내용 좀 보세요. 봐봐. 너는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지. 자, 더구나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 않아. 왜? 얘들아 진실에 대한 자신이 있어? 없어. 왜? 모두가 이리떼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자,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자, 그랬더니 자 다가 뭐라고? 창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라고 끝.
자, 중략이 있습니다. 이 중략 부분의 내용은 얘들아 결국에 누가? 파수꾼 가와 나가 그리고 촌장이 파수꾼 다를 어떻게 하겠어? 계속 회유하고 질책하겠죠. 자, 밝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무엇이 사용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폭력이 행사가 됩니다. 무력이 행사가 되죠. 그 뒤에 장면을 보세요. 자,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라고 합니다. 자, 별표 3개 칩시다. 자, 이 부분 이 작품의 작품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지시문에 관객들을 향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관객이 지금 관객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 관객들을 지금 어떻게 설정한 거야?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했죠. 관객들한테 말을 걸어요. 자, 말을 거는 거 관객들이랑 소통해요. 자, 근데 이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이 작품은 얘들아 희곡이야. 무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려면 어떻게? 무대는 좁고 무대에는 공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물들이 막 우르르 나와야 돼. 그것을 바꿔서 오히려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객들을 향해라는 지시문의 장치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한다? 희곡이라는 써볼게요. 자, 희곡이라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해냅니다. 이렇게 극복해내는 거야. 그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만들어서 극복해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미리 우리 한국사,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 부분에 보면 촌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 독재자로 등장하죠. 위선적인 독재자예요. 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촌장의 말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곧이곧대로 믿어왔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곧이곧대로 믿었죠. 그래서 이 촌장의 권력을 어떻게 해줬어? 만들어줬잖아.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관객들이 됐단 말이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믿고 있는 그 진실이 허상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어때? 너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계층이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객들한테 자,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어떻게? 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죠. 깨닫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야.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얘들아, 사실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떠오르는 한국사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아까 너희한테 군부 독재야, 맘대로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해도 이제 선생님은 다음 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거죠. 그 정도로 독재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군부 독재라는 말을 써서 독재자의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 다음날 잡혀가는 거야, 얘들아.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할 정도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역사는요.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이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나서 이후에 사실 이 남북이 왜 분단이 되는 거야, 얘들아? 원래는 우리 다 같이 살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분단이 돼요?
이념의 대립 때문이에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리고 공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으로 분단이 된 건데 이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내 권력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이제 민주주의로 이끌겠습니다 라고는 부족했던 거야.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야? 저 북한의 사회주의 간첩들이 우리를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잡아야 돼? 간첩을 잡아야 돼. 빨갱이를 잡아야 돼. 들어봤죠?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봐야 돼, 얘들아. 왜냐면 역사, 한국사 계속 나오죠? 빨갱이들을 잡아야 돼. 라고 해서 실제로 정권 안에서 얘들아 간첩 신고, 서로 신고해서 저 사람 간첩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빨갱이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신고하고 잡고 고문하고 사형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분단이 됐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물론 생각해보세요. 있겠죠. 나쁜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막 선생님 보면 요즘에 최근에 재난경보문자 받았잖아. 봤어요? 대북풍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물론 그런 나쁜 일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완전히 무엇이다? 이 사회주의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침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그리고 뭐 쳐들어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나라 자체에서, 우리 남한에서 나라 자체에서 독재 정권이 그것을 주입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선생님도 어릴 때 요즘은 너희가 아예 학교에서 이런 글짓기조차도 안 하는데 선생님은 어릴 때 어떤 걸 했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생소하지? 네. 너희 통일 글짓기 해요? 작년에 통일 글짓기 했어? 거의 근데 없어지는 추세던데? 운열중은 했단 말이야? 통일 글짓기를 선생님 때도 무슨 통일 글짓기가 있었어요. 이 통일 글짓기는 무슨 내용을 다루면 되냐면 이산가족이나 혹은 뭐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통일 글짓기야. 그런데 얘들아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 나라에서 정권, 이 국가에서 어떻게? 북한은 나쁜 것이다.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왜? 불안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까지 가요. 50년대 뭐 이때니까. 그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 반공 글짓기를 해요. 들어봤어? 반공이야 얘들아. 공산주의라 그랬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반공 글짓기는 어떤 식으로 세뇌를 시키냐면 북한 사람들을 악마로 그리는 거야. 얘들아.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뿔 나 있고 칼 들고 다니고 막 사람 보면 어떻게? 다 뽀개버려, 부셔버려, 찢어버려. 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공 글짓기고 이제 세대가 교체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통일 글짓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사실 나라만 다를 뿐인 거잖아. 북한이라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때 너무 세뇌를 당했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릴 때 특히 너희만 할 때 학교에서 뭐라 그래?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빨갱이가 너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게 세뇌가 돼서 진짜로 악마처럼 생긴 줄 알았다는 어른들이 많아요. 악마 막 뿔 달려있고 북한 사람 하면은 뿔 달려있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른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떻게 했기 때문이야? 나라에서. 불안감 조성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걸 유지하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허상을 자꾸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을 사람들도 어떤 거야? 피해 입은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야? 깨닫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략 부분에 보는데 자, 이 작품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가 있죠. 그런데 자 봅시다. 파수꾼 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자,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자,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자, 파수꾼 다 어떤 모습이 되었어? 얘들아 줄 치세요. 지시문 나왔다. 자, 쓰러질 것 같은 걸음.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라는 건 뭐야?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뭔가 어딘가에 당한 모습이 되어 있죠. 자, 걸음으로 막로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자, 파수꾼 나가.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자, 근데 촌장이 뭐라 그래? 말을 가로막고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자, 파수꾼 다가 막루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 이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파수꾼 다라면 무엇을 밝혀야 돼? 진실을 밝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자, 북소리 중지. 자, 이리떼는 물러갔다. 자, 넘어가 보세요.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결말이 일어난 거예요, 얘들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 파수꾼 다라는 인물조차도 다시 이 촌장의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굴복하고 마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촌장, 자, 여러분 다음 1위에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희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얘들아, 되게 비극적이죠? 자, 우리 이 내용, 자, 선생님이랑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자, 핵심 개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사실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이때다 이리때가 나타났다. 자, 눈치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이솝우화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 이 작품은요, 우화적인 기법이 사용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별표 쳐볼게요. 우화적 기법. 자, 우화라는 거는 이야기가 작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양치기 소년, 우화. 알고 있어요, 내용? 양치기 소년이랑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이 양치기 소년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 가져와서 이 우화적 기법을 이 작품 안에 녹였다라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얘들아. 아는 사람, 내용. 인호 알아? 알아? 양치기 소년 무슨 얘기야? 양치기 하는 소년이야, 실제로. 근데 어때?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 도망가죠. 근데 이거 어때? 가짜인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양치기 소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쳐. 마을 사람들도 도망가. 근데 사실 늑대는 없어. 거짓말을 하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 양치기 소년의 양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 안 믿어. 그동안에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의 양들을 늑대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얘들아, 이 파수꾼의 작품은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왔으나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건 누구야? 촌장과 파수꾼이고, 이 촌장이 왜 이 거짓말을 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우화적 기법을 가져왔어. 근데 왜 가져왔는데? 자, 이 작품 얘들아, 이 당시에 독재정권 시절에 이런 작품 이야기하면서 자, 너 위선적이야, 너 독재자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현실 비판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우화적 기법을 통해서 우회적
우회적으로, 자 써놓을게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작품 안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풍자라고도 하죠. 풍자극. 풍자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 이 작품을 돌려서 비판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얘들아,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 들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강백이라는 작가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런 작품을 써서. 왜냐면 독재 시절이니까. 얘들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희곡 작가들이 되게 많이 그런 이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써서 교도소에 막 들어갔다 옵니다. 그 당시에 얘들아 노래도 그랬어. 노래에서도 막 그런 가사 있죠. 내가 오늘을 위해 버틸 거야. 그리고 맞서 싸울 거야. 이런 말 있어. 자, 그럼 그 독재자가 봤을 때 어때? 나한테 지금 맞서 싸운다라는 이야기야? 하면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많은 예술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상상이 돼요? 너무하지 않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수업했잖아. 선생님은 이제 수업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강백은 교도소에 갔다 옵니다. 이런 작품을 써서 자꾸만 해서. 자, 우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극이다. 그리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풍자극이라고도 하는데 얘들아, 비극을 다룬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됐어? 파수꾼 다 자신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굴복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자,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워요? 그럼 에어컨 잠깐 끌까? 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사실 이 파수꾼은 연극이고요. 희곡이고, 희곡의 개념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작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좀 내용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자, 이 뿌리 깊은 나무 지금 너희가 읽으면서 자, 갈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한번 일단 훑어볼게요. 선생님 중요한 것만 찝어줄 거야. 자, 읽고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다 했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지금 교재에 담겨있는 이 지문의 내용은 되게 짧은 갈등이지만 너희가 이제 숙제로 주간제로 풀어야 되는 이 작품의 내용들은 여러 갈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좀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얘들아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대사도 중요하지만 지시문 내용 파악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해설에서 어떤 작품의 사건의 상황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봤더니 얘들아, 자, 씬 넘버가 등장했어요. 장면 번호가 등장하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 수 있어? 아, 시나리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얘들아,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 대본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도입니다. 얘들아. 이도는 누구야 얘들아? 읽으면서 파악했을 텐데. 세종대왕이죠. 맞아요. 자, 세종대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세종대왕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너희 중2 때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하고 했던 거 뭐가 있어? 훈민정음 창제죠. 이 작품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도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세력 간의 갈등이 이 작품의 주된 반대합니다. 훈민정음이 뭐가 필요해? 라고 반대하는 자, 인물들, 세력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다? 고뇌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얘들아,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룬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다. 네, 맞아요. 사건을 다루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엇을 한다? 내용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설정 자체가 내용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이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이 날 거예요. 왜 만든 거야? 세종대왕의 한글을?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 만든 거죠. 자, 애민정신이고 우리 오랜만에 해봐. 그리고 처음 본 친구들은 기억해 놓으세요. 애민정신이고 실용정신이고 창조정신이고 또 뭐였죠? 애민, 실용, 창조. 잠깐 왜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실용적으로 쓰여야 되고 창조적이에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든 거고 하나가 뭐였죠 얘들아? 빨리 말해봐.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해서 왜 갑자기 선생님 자존심 상하는데?
실용정신, 창조정신. 마이 갓. 외민정신, 실용정신, 창조정신. 네. 자, 여기에서 말한 자주정신. 자주는 얘들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뜻이기만 해요. 자, 이렇게 4가지 정신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왜 반대했어? 다른 세력들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선생님이 이거 훈민정음 창제 수업할 때마다 항상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양반들은 얘들아, 양반인 사람들은 이미 어때? 태어날 때부터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간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어때? 농사 짓느라 바쁜데 이 한자를 공부할 수가 있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왜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이 잃을까 봐. 자, 해볼게요. 자, 써볼게. 이 세력들은 자, 기득권,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해. 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권력자,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자, 이 권력자들이 어떤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얘들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는 작품으로 두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얘들아.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73페이지 가보세요. 73페이지에 자, 씬 24 글자방 여기에다 별표. 자, 소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희라는 인물은 실업증에 걸린 궁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사 봐봐. 다 점점, 느낌표 이렇게 등장하죠. 자, 이도를 도와서 훈민정음 창제를 도웁니다.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밀로 한글을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들이 2인물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이거 숙제할 때 하라고 개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도를 반대하는 해강이라는 인물과 자, 가리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야. 이 해강과 가리온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잃을까봐, 훈민정음 창제에 어떻게 한다? 반대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가리온은요, 실제로 이 비밀결사를 조직해요. 그래서 자, 유생들과 이도에게 고기를 공급하는 백정. 그리고 실제로는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어떻게 나라를 도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강이라는 인물, 얘들아. 해강은 사대부들을 존경을 받아요. 얘들아, 사대부가 뭐야? 양반이야. 양반들의 존경을 받는 유림의 거두라고 해요. 이 유림이라는 건 뭐야? 학자들인 거죠. 학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훈민정음을 반대하게 된다. 자, 이거 얘들아 다 세종대왕과 갈등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소희라는 인물은 어떻게 한다? 이도를 돕는 인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씬 24에서 이도가 혼자 계속 소희한테 얘기를 하죠. 자, 앞으로 이걸로 네 의견을 적거라. 자, 내가 얘기하는 것에 내 생각을 적어보거라. 자, 글자를 만들려 한다. 너무나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제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거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거라는 거 이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얘들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보는 거야? 고뇌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밤이고 회상한다. 그리고 컷 장면이 끊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종이 만들고자 했던 이 훈민정음이지.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뇌를 다루는 작품인데, 자, 이도의 고뇌, 그리고 자, 또 무엇이 담겨져 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도 이 작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극복해내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이 등장하겠죠. 이게 무엇으로?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등장할 거야. 읽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일찍 끝내줍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얘들아, 주간지에서 처음 보는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문들 읽고 분석하셔야 돼요. 네, 다 불러준다고? 잠깐만. 잠깐만요. 자, 정답 불러줄게요. 5, 3, 2, 4. 어디 갔어, 페이지? 5, 3. 자, 4번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기억이 연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자, 우리 기억의 결연한 표정의 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이도의 고뇌와 열정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몇 번이겠어? 2번이겠죠? 자,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볼게요. 자, 5번에 보기에 보면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허구적 상상력의 하나.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 시나리오에 가미했어요. 어떤 내용이? 세종이 노비 출신인 나인 소희를 비롯한 하위 계층과도 소통했다라는 설정이죠. 자, 그리고 이 설정을 통해서 이도의 모습, 인간적인 이도의 모습이야.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까요? 농사직설. 한자로 씌워졌다. 얘들아, 농사직설이 뭐야? 농사 짓는 방법을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야. 그런데 읽을 수 있어, 백성들? 읽을 수 없었어. 자,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나무는 보지 않아? 자, 이도의 말은 자신에 대한 당대 정치가들의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는 이도? 얘들아, 이도 좌절하나요? 안 나죠.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주간지 챙겨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오늘 시험 끝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클리닉은 자, 끝낼게요. 안 하고. 자, 대신에 다음 주에 얘들아 4시에 와서 이 주간지 숙제 미리 채점하고 오답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단어 암기한 다음에 5시에 땡 하면 단어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수업 전에 클리닉 하는 거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알겠죠?